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이고요. 계속 눈비 소식이 있고 점점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낀 곳이 많습니다. 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길이 유독 미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중부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눈발이 점점 굵어지면서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큰 눈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1도, 대전은 2.8도, 대구는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는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되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북극발 한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칠 텐데요. 이번 주 후반까지는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1139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들 날벼락입니다. 수도권에서 1000여 채가 넘는 이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찰서를 받던 김 씨가 사망한 뒤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소위 이제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서요. 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보유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이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위 변제가 뭔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대위 변제라는 건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에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집주인인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한 탓에 이 다수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상대방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 계약 해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허그도 이 대위 변제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 허그로부터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200여 명이 이걸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이 대위 변제를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대위 변제 받으려면요. 김 씨와 사촌 이내에 있는 혈족이 상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김 씨가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지금 압류가 들어간 상태고요. 올해 이 부동산이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이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다 매각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속을 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에 이 김씨의 유일한 혈족인 부모마저도 이게 사실상 빚상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속 대상자인 부모가 상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한 뒤에 이제 관련 절차들을 쭉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 김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천여 채 관련한 이 해당 주택이 워낙에나 지금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서 관리인 선정조차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이 문제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허그 관계자는 이 규정 때문에 허그가 제대로 대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일단은 김 씨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해당 소식을 접한 네.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은요.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원 장관은 이 세입자들이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들은 이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 전세 대출금 관련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이 전세 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이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마땅한 마련처가 없는 경우에 임시 거처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당장 뭐 수백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내년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더 낮은 이자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뭐 바로 거리로 내앉을 염려는 없다고 하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데 네. 아유 정말 이거 전세 보증금 다 돌려받으셔야 될 텐데 이거 뭔가 좀 잘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인데 이거 얼마나 지금 발 구르고 전전긍긍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한경제 2050년 나이지리아에 뒤처진다라는 소식입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은 경제 순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에도 뒤처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것으로 정말 미래 세대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해당 보고서를 보면 이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처럼 이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신흥국이 적절한 이 경제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제 규모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 경제 규모가 성장할 나라와 출산율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세계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는 바로 인구입니다. 네. 따라서 이 골드만삭스가 발표했던 제가 앞서 언급했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대인 세계 인구 증가율이요. 2075년이 되면 거의 0%에 가깝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인도네시아나 이집트나 파키스탄 등 이 개도국에서는 꾸준하게 인구 증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경제 규모도 덩달아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205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가요 무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는 세계 15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또한 2075년이 되면 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세계 5위까지 뛰어오르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 해당 보고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내 총 생산 규모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기로는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에는 평균 2%에서 2040년에 접어들면 0.8%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0.2%, 2070년대에는 마이너스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에요. 마이너스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2030년대에 2조 달러에서 이 2060년에는 3조 3천억 달러로 증가한 다음에 2075년에는 3조 4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44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75년 기준으로 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은 물론이고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보다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흥미로운 전망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그것도 세계 최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요, 네. 향후 30년 뒤에는 이 GDP의 흐름이 아시아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50년 이 세계 5대 경제대국은 그동안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순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75년도에는 이 세계 경제대국의 순위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50년에는 2위에서 2075년이 되면 세계 경제대국 3위로 이제 인도에게마저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뭐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출산 걱정은 합니다만 이제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건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야, 이거 아침에 이 얘기 들으니까 걱정스러워지고. 네. 무섭기도 하고. 네. 야, 이거 극복해내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충격적인 이 대구 11중 추돌 사고입니다. 대구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자 대구 11중 추돌 사고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사고 촬영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가 됐는데요. 대구 소방 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 지난 9일 아침 8시 21분쯤 이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성내 거리에서 11중 추돌 사고가 났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15명이 다쳤고요. 이 중에 이 오심, 허리 관절 통증,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한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쩌다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요. 한 전기차 택시 안에 설치된 이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 참 충격적인 게 서성내 거리에서 멈춰있던 택시가 앞에 정차한 경찰을 들이받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택시는 계속해서 이 경찰을 밀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이 경차가 급하게 막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에서 미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밀리다가 결국 튕겨나가게 되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해당 경차는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대형 버스에 자칫하면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해당 택시는 여러 대를 더 충돌한 다음에 다른 차와 뒤엉켜서 겨우 멈추게 되고요.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CCTV 영상이나 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이 정말 생생하게 찍혀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경찰 운전자의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이걸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해당 영상을 보고 누리꾼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와중에 경차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브레이크 등 들어온 거 너무 짠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도 밀어내는 힘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버스랑 박았으면 진짜 끔찍했겠다. 어떻게 해야 10일중이 나오나 했는데 정말 끝도 없이 밀고 들어간다. 너무 무섭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고가 있을 수 있나 그 네. 상황 자체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장군이 찾아올 모양입니다. 내일 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추위에 노출돼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와 몸 수분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작은 충격에도 몸을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이 추워지면 체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방심했다간 그나마 남아있던 체력도 잃기 쉽거든요. 그나마 남아있는 체력. 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체력은 물론이고 기력까지 다 잃을 수도 있죠. 네, 관리를 그래서 잘못하면.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겨울철 체력, 기력, 업의 비밀 바로 만나보시죠.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겨울철, 시민들은 체력이나 기력 관리에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요?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관리는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잘 안 나가게 돼서 이게 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겨울에 유독 부모님 기력이 떨어진다 하시는데 어떻게 관리 드려야 될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겨울철 건강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의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잘 걸릴 수가 있고요. 특히 중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중년의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겨울철 체력, 기력 관리의 비밀 지금 알아보러 갑니다.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홍재천, 윤상미 씨 부부입니다. 되게 일찍 오셨네요? 아, 네, 두 분이 아침부터 좀 되게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저희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하는 건데요. 많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뒤꿈치 이렇게 붙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좀 톡톡톡 쳐주면서. 상쾌하네요. 이 부부의 기상체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등도 이제 뻐근하고 하니까 어깨를 좀 넓혀준다는 기분으로 살짝만 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기상체조는 바로 알파벳 W 동작. 먼저 가슴을 펴고 양팔은 벌려 손끝에 힘을 준 뒤 알파벳 W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0회 반복하는데요. 이 체조들은 발끝과 손끝에 집중된 말초 혈관들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굳어있던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겨울철만 되면은 특히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랑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다리가 붓고 힘든 거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결혼 11년 차가 된 부부. 그런데 이들도 처음부터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애기 엄마가 지금 현재는 전업주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워킹맘이어가지고 일과 가정일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병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세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무기력해지면서 이제 솔직히 막 오면은 방전돼서 누워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잠들기가 바빴어요. 30대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쌓이던 피로. 그리고
지구 반대편 끝까지 떨어질 것만 같은 체력과 기력으로 인해 골골거리는 40대를 보낼까 걱정이 됐다는 이 부부. 그래서 체력과 기력이 더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해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데요. 저희 가족만의 건강 비결은 바로 녹용입니다. 최근 이 부부가 매일 빼먹지 않고 먹는다는 녹용은 각종 영양 성분의 집약체로 겨울철 체력 강화와 기력 회복은 물론 추운 겨울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도 집에 와서 피곤하다는 말 좀 덜 하는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했었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그래도 피곤한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겨울철에는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근육, 교감, 신경까지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녹용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생성된 기운을 끌어올려 힘이 나도록 만들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체력, 기력 보충에 녹용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부가 즐겨 먹는 녹용. 우리 몸에 또 어떤 도움을 줄지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체력과 기력을 올려야 되잖아요. 겨울철에 네. 특히나. 예인 씨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크게 별다른 걸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방안에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네. 오늘도 날이 꽤 춥다 그래서 목도리를 하고 왔거든요. 목도리를 그렇습니다. 감으면 예. 뭐랄까요, 뭐 몸의 체온이 딱 유지되는 예. 나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목도리 도마뱀이에요. 그걸 하면 확실히 따뜻해요.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가면 조격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루 종일 네. 우리 몸의 맨 끝에서 온몸을 지탱하면서 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풀어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면 조격할 때 이재용 아나운서만의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우리 체온보다는 조금 올라 있는 그런 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한쪽 발은 꺼내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네. 혈액 순환에도 좋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오늘부터 조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지금 알려주신 비법을 좀 전해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오늘 주인공 부부는 어떤 비법을 가지고 겨울철 체력, 기력 관리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자기야. 잠깐만, 이거. 엄마 왜 안 먹어? 고마워.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아내가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녹용인데요. 아침에 바쁜데 출근하기 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걸 먹고 활력소가 돋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녹용의 효능은 첫째, 장원양.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기를 강화시켜 원기 회복, 냉증 개선, 호르몬 대사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둘째, 익정수. 정기와 골수를 보충하여 생식 기능, 조혈 기능을 촉진시켜서 세포 재생 효과를 돋게 되고 노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셋째, 강근골. 근육, 인대 및 뼈대를 보강시켜 골경 및 근육 조직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넷째, 보기혈. 기와 혈을 보충하여 영양소 및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며 약해진 생체 기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녹용은 항피로 및 면역력 증진 목적으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약재로 최근에는 유효 성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녹용은 항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주요 성분들은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인다고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용을 먹었을 때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유전자 조절 기능이 향상돼 항피로에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녹용에 대한 집중 탐구. 첫 번째, 원산지를 확인하라. 사슴은 스트레스가 없는 청정 환경에서 자라야 품격 있는 양질의 에너지를 뿔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천혜의 자연에서 국가 산업으로 사슴을 육성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는 목초지가 보장되는 서식지에 방목하는 등 사슴의 복지를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권장 사항을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용에 대한 집중 탐구. 두 번째, 등급을 구분하라.
뉴질랜드 녹용은 녹용의 지름, 분골의 길이, 전체 길이, 무게, 전체 형태, 분골의 형태 등에 따라 크게 SA 등급부터 총 30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상위 SAT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형태와 품질이 우수하고 고급 부위의 비중이 높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용에 대한 집중 탐구 세 번째, 환상의 짝꿍을 찾아라. 녹용과 짝꿍이라고 하면 홍삼이 대표적입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등의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죠. 녹용을 홍삼과 같이 섭취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녹용은 보양약, 즉 양기를 보해주는 한약재이고 홍삼은 보기약, 즉 원기를 북돋아주는 식품이어서 녹용과 홍삼을 함께 섭취하면 기와 양을 같이 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녹용을 복용하실 때는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게 적정량을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원산지의 녹용인지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녹용인지 잘 확인하신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야, 나갈 준비 다 했으면 얼른 와. 몸 좀 풀고 나가게. 그럴까? 아니, 두 분 설마 또 운동하시는 건가요? 요즘 그냥 나가면 너무 춥잖아요. 또 체온이 밖에 나가면 훅 떨어지니까 좀 몸에 열을 내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조금 몸 좀 풀고 나가려고요.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양팔을 180도가 되게 편 뒤 몸통을 들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을 터치해줍니다. 이렇게 좌우 교대로 10번만 반복하면 끝!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져 다른 계절에 비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외출 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매일 30분씩 꼭 걷는다는 부부.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 녹용 마시고 몸도 간단하게 풀고 체조하고 나와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추워서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녹용을 먹고 나오니까 기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른한 부분도 없어져가지고 상당히 기분상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낫네.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한데 그래도 나오니까 바람도 쐬고. 당신 먼저 할 거야? 그래, 당신 오늘 모자 쓴 거 보니까 귀엽네. 당신도 저번보다 운동하는 게 허리가 좀 많이 유연해진 것 같은데? 그래? 응. 그리고 당신 하얀색 마스크만 쓰다가 핑크색 마스크 쓰니까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뻥쟁이라니까, 뻥쟁이. 그리고 당신 마지막 칭찬은 그래, 오늘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고생했어, 운동하는 애야. 당신도 나랑 같이 운동하러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갑작스러운 칭찬 퍼레이드 두 분 뭐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몸이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기분이 많이 다운되면서 무기력하고 서로 대화를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서로 기분이 좀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하루에 칭찬을 무조건 3가지씩 하자. 말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꼭 3가지씩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확실히 그러고 나니까 서로한테 좀 더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대화하는 것도 많아지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기분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찬바람이 파고드는 요즘 겨울철 체력과 기력 증진 비법으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 소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또 눈에 띄는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승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행복한 아침 오는 길 어떠셨어요? 막 길이 좀 미끄럽다는 말도 많고 또 이럴 때 낙상 사고도 주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급하게 가시다가 딱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시는 경우 많은데요.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혁명의 주제가 혹시 낙상 골절 아닌가요?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주제 영상 보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혁명의 주제는요.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3대 질환입니다. 저도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손이 굉장히 시리고 차거든요. 이게 수족냉증일까? 오늘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저도 손발 굉장히 시려서 네. 그 수족냉증 이미 진단을 받았거든요. 수족냉증도 그렇고 낙상 골절도 그렇고 이거 뭐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겨울철에 이런 질환 찾아올 경우가 많은데 자, 첫 번째 하나하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질환 첫 번째 수족냉증부터 알아보죠. 네, 겨울철 수족냉증, 사시나무 떨리듯 손발이 시리다. 진짜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막 손이 막 너무 시리고요. 특히 손끝이 진짜 아프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빨갛게 되고 뭐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손발이 좀 차다고 이게 무슨 병이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수족냉증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수족냉증은 뭐 사춘기나 뭐 갱년기 여성 또 출산 후 산모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뜨거운 장기는 뭘까요? 심장. 심장?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심장입니다. 자, 심장의 열기는 이 혈관을 통해서 손발로 보내지는데요. 그럼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이 식혀진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 심장의 과열을 식혀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문제가 없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요, 이 손발로 가는 혈액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특히 콜레스테롤이 있다든지 중성지방이 있으신 경우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또 두꺼워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혈관벽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죠. 게다가요, 또 빈혈이라든지 혈액량이 줄어드는 빈혈이나 또는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진다든지 심장에도 수축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저혈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족냉증이 정말 무서운 게 그대로 방치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게 커지면 괴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손발이 좀 차가운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족냉증 때문에 손발이 괴사한 사진입니다. 새까맣게 됐네요. 저건 당뇨발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가? 그러니까요. 진짜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뭐 손발이 당연히 시릴 수도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 무서워요. 수족냉증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누구나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수족냉증을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특정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증상들을 보이는 이 질환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레이노병이나 이 버거시병 같은 혈관 질환이나 척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수족냉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발이 지나치게 차가울 경우에는 갑상샘 저하증이나 동맥경화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진짜 겨울철에 손발이 시려서 저는 이렇게 길 가다가 친구 손을 딱 잡으면 친구가 더 놀라요. 깜짝 놀라죠. 손이 이렇게 차가워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수족냉증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수족냉증 이럴 때 조심해라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손발 차가워지고 저리면입니다. 이게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린다. 그럼 뭔가의 위험 신호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손발이 차갑다 못해서 저리기까지 하다라고 하면 말초 동맥 질환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말초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하든지 또 머리로 가는 이 중심 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동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초 동맥을 따라서 영양과 또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까지 공급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손발이 시리다 못해서요. 통증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족냉증과도 좀 구분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방치를 하시게 되면 어려운 병이라든지 큰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수족냉증인지 아니면은 말초 동맥 질환인지 우리가 좀 빠르게 판단을 해야지 뭐 병원 진단을 받거나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수족냉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손발이 차갑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초 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발이 차다 이런 걸 넘어서 이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병원에 꼭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모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병원에 빨리빨리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족냉증 이럴 때 조심해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끝이 파랗거나 붉게 변하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레이노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생소한데요? 레이노병. 네, 레이노병 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흔한 질병인데요. 많은 분들이 레이노병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세요. 갑자기 손이 하얗게 변하고 통증이 있어요. 손이 저려요 라고 하고 오시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들이 보통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혈관이 발작적으로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수축이 되면 혈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저렇게 창백해지거나 백장처럼 차갑게 이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증과 저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풀리게 되거든요. 혹은 차가운 환경이 이제 다시 따뜻하게 바뀌면 풀리게 되는데요. 이때 혈류가 갑자기 공급이 되면서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변하면서 이때도 통증이나 저림감이 나타나는 게 이제 레이노병의 특징적인 특징이죠. 네. 수족냉증 환자의 약 30%가 이 레이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연예 기사 보면은 연예인 중에 누가 수족냉증 아니라 그 뭐 레이노병이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레이노병. 네. 연예인도 걸린 적이 있었죠. 네, 주얼리 멤버셨던 조미나 씨가 이 병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족냉증 환자 중에 30%가 레이노병에 걸린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증상 말씀하실 때 손 보니까 손발이 파랗게 되고, 그죠? 하얗게 되고. 이게 또 하얗게 되고, 그리고 또 붉게 변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색깔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족냉증 이럴 때 조심해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지에도 통증이 발생하면? 이 경우에는요. 버거시병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뭐죠? 레이노병에 이어서 버거시병까지 정말 그 다양하게 병명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병명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버거라는 의사 이름에 한자어 씨를 붙여서 생긴 버거시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병 같은 경우에는요, 말초 동맥이 좁아지거나 또 폐색이 되면서요, 손발로 가는 혈류 순환이 좀 잘 되지 않으면서 손발이 또 차가워지고 또 그러면서 또 파래지면서 걷다가 갑자기 이제 장단지의 통증을 느껴서 주저앉게 되는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버거시병 관련해서 사진을 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분 손발을 좀 보실게요. 네. 심각해 보여요, 보기에도. 손 끝이 저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죠? 네. 자, 동맥혈관이 완전히 폐색이 되면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에 상처가 헐면서 급격히 괴사가 일어나서 이 치료를 해도 결국 손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특히 이런 경우가 과도한 흡연자들에서 주로 발병을 그래요. 하는데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고 또 흡연 중이시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수족냉증은 사실 저 손발이 시리다. 겨울철에 나 이게 손발이 더 시려. 뭐 이래서 네. 아유 그래 뭐 이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냈는데 이게 중증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 어유 이 부분이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까지 가지 않는 수족냉증만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수족냉증만 갖고 있어도 버거시라든가 뭐 레이노병이라든가 또 그 동맥말초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수족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손발 끝에만 보온에 신경 쓰신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몸 전체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신체 보온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몸 전체의 온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운동을 하시는 거겠죠. 네. 예,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매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주영 아나운서가 조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반신욕이라든지 조격같이 몸 자체를 온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말초의 혈액순환을 상당히 쉽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신 분들은 꽉 끼는 옷을 좀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꽉 끼는 옷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 자체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이런 옷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특히 이제 따뜻한 차 즐겨 드시는데요. 또 이제 생강이 나오는 시기가 또 날이 추워지는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아마 어머님들도 생강청이라든지 생강차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강을 말려가지고 분말을 내서 생강차를 따뜻하게 끓여 드시게 되면은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 중 하나가 진저롤이라는 성분인데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강 가루와 또 계피 가루를 5대1 정도로 해서 끓이시게 되면은요, 맛과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효능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생강차는 겨울에 사실 많이 마시잖아요. 따끈하게 해서 생강차 딱 마시면 몸에 체온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알싸한 향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생강차 계속 마신 그해 겨울은 감기 안 걸려요. 맞아요. 그런 말도 진짜로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체온을 올리는데 그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자 이제 겨울철 3대 질환 낙상과 골절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철에 진짜 낙상, 골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예, 오늘 내일 또 눈 온다고 하고 날씨 굉장히 지금 추워지니까 길이 얼게 되거든요. 이렇게 눈을 쓸어도 골목골목은 이게 얼어 있기 때문에 걸을 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막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수술하고 또 누워 있게 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그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걸을 때 살금살금 조심조심 네, 저부터 그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낙상 골절 환자가요 2020년에만 무려 2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생각보다 낙상 골절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실제 낙상 같은 경우는 넘어지거나 이게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추락으로 인한 골절뿐만 아니라요.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서 넘어져서 발생하는 이 골절까지도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서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경우에는 이 낙상 골절 환자의 5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노인 골절의 한 90% 정도가 낙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하고 또 사망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젊은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배나 많고요. 또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서 입원할 확률은 또 8배가 높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랜 입원과 또 치료를 하고 나면은요, 그 이후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분들이 그러니까 낙상으로 엉덩이 뼈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뭐 정말 너무 무서운 얘기죠. 황천길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외할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겨울철에도 막 돌아다니세요.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절대 밖에 나가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치시게 될 경우에 회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건 바로 골밀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자, 중년 여성분들 특히 골다공증 많으시잖아요. 그쵸. 자,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이 골다공증이 최대 위험군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완경 이후에는 이 뼈와 연골의 방패 역할을 해주는 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는데요. 실제 완경 이후 5년 정도의 전체 골격근량의 50%가 소실이 되고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이 한 번 약해진 뼈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조심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겨울철 낙상을 부르는 3대 행동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3대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맞춰봐야 하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힌트를 좀 드릴 건데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빨리 걷는 거 아닐까요? 빨리 걷고 아니면 너무 추우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막 감싸거든요. 감싸요? 패딩을 막 이렇게. 움츠리죠. 저는 사실 그렇게 다니다가 빙판길에서 정말 크게 한번 구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뭘까요? 지금 여기서 정답은 안 나왔어요, 아직. 웅크리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손을 넣게 되는데. 주머니에 손 넣는 거? 네. 주머니. 그렇지, 이렇게 걷죠, 추우니까. 그렇죠. 주머니에 손 넣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머니였군요, 정답. 네, 낙상을 부르는 3대 행동 중에 첫 번째 바로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자세입니다. 지금 주머니 손 넣으니까 따뜻하니 좋은데. 근데 이러고 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우리가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되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세가 겨울철 낙상과 골절에는 정말 최악인 자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끄러지게 되면 몸이 이렇게 지지하고 방어해줄 수 없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머니에 손 넣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세가 되잖아요. 거기다가요, 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면은 겨울철에 이렇게 몸 자체가 약간 움츠러지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몸이 움츠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와 또 목에 영향을 어깨라든지 또 목 자체를 버티고 있는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근육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개를 돌릴 때도 불편하실 수 있고요. 목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목 자체에 뭔가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해질 경우에는요, 두통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모로 이 주머니에 손 넣는 자세가 좋지 않은 자세니까 겨울철에는 특히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안 좋은 자세라는 건 아는데 밖에 나가면 손이 시렵고 추우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손 놓을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다니게 되는데 이거 뭐 대안이 없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대안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대안이 있습니다까지만 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네, 이건데요. 약간 뜸을 좀 드려야죠. 중요한 대안을. 네, 바로 장갑을 좀 활용하는 건데요. 장갑. 네. 장갑기다. 저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낙상 사고가 나면요.
정말 크게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부위에. 엉덩이 뼈나 척추뼈, 특히나 머리 쪽에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네. 이렇게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사실 다니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래도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도 좀 줄어들고 큰 뼈를 조금 보호할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나 좀 전에 수족냉증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수족냉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초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족냉증도 예방하고 낙상골절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장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갑 끼면 따뜻하고 좋죠. 근데 네. 예전에 저는 장갑을 안 꼈던 이유가 그 스마트폰 터치하려면 장갑을 빼고 터치하고 다시 껴고 이게 너무 싫어서 안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장갑이 또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손가락 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장갑들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끼고 핸드폰 딱 누릅니다. 근데 이 장갑은 또 자꾸 잃어버리게 돼서. 맞아. 옛날에 관리를 벙어리 잘해야 장갑 돼. 이렇게 네. 끈 달린 거 우리 맞아요. 예, 초등학교 때 끼고 네. 다녔는데 네.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무튼 장갑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장갑을 잘 끼는데 장갑 끼고 또 주머니 안에 손을 자꾸 넣게 돼요. 이게 버릴 것 같아요. 두 배로 따뜻해서. 그러면 큰 장갑을 끼세요. 네. 옆에 안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자세였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낙상을 부르는 3대 행동 두 번째인데 어떤 선생님이 힌트 주실 거예요? 제가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두 번째는 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동작 잘 보십시오. 아, 빨리 걷는 거야. 빨리. 경보 그죠? 빨리 걷는 거? 예, 예. 달리는 거? 예. 빠르게 걷기? 그러니까 좀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종종 걸음친다는 거죠. 겨울에는 좀 빨리 걷는 자세. 그 말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이 맞습니다. 아, 빠르게 걷기. 겨울철 낙상을 부르는 3대 행동 중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내가 좀 빨리 걷는 이게 뭔가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이라고 하잖아요. 막 살 뺄 때도. 그게 좋아서 운동엔 빨리 좋은 거 걷죠. 아니에요. 빨리 네. 걷는 게. 근데 겨울철에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실 여름철이나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계절에는 파워워킹을 해주시면 좋죠. 근데 겨울철처럼 이렇게 길이 미끄러운 환경에서 빠르게 보폭이 넓게 걷게 되면요. 이때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이렇게 걷는 게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지면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죠. 겨울철에는 눈도 오고 사실 빙판길이 돼서 미끄러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보폭을 좀 줄이고 천천히 그리고 무릎을 쭉쭉 펴는 것보다는 무릎을 좀 굽혀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걷는 게 사실 겨울철에서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릎 굽히고 걸으면 참 폼 안 나거든요. 그래도 낙상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약간 굽히고 천천히 네. 걸어라. 그럼 지팡이 같은 어떤 보조 기구라든가 뭐 지지대 같은 걸 이렇게 잡고 걷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미끄러운 길에는 최대한 조심해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나가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아니, 집에서도 넘어. 그렇죠. 네. 집에서도 욕실 같은 조심해야 데서. 되고. 그럼 집에서도 서둘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침대에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르신들 특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어서 겨울철 낙상을 부르는 3대 행동 세 번째 볼 텐데요. 힌트 어떤 분이 주실 거예요? 아, 이게 제가 힌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좀 눈이 부신데. 눈이 벌카요. 아시겠어요, 혹시? 눈이 부신다? 네. 근데 이렇게 하시길래 뭔가 때리는 걸 막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걸어갈 때 뭘 네. 주의 산만 아니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막 그러면, 걸어가는 거?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아니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태양이 강렬할 때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눈부셔 하고 이렇게 혹시 뭐 그런 자세가 겨울철에 네네. 역시 예리하신데요. 이제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태양을 피하는 자세고 태양을 피하려면 뭔가 높은 건물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살짝 구석으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중앙으로 가면 태양을 맞으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을 부르는 3대 행동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석으로 걷는 습관.
습관. 이게 왜 안 좋은지. 구석으로 걸어? 아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많이 걸을 때 중앙으로 걷는 것보다 구석으로 걸으면 심리적으로 뭔가 편한.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 네, 안정감이 좀 들어. 아니 군자는 대로 행이라. 아니 근데 일로 이게 딱 펴고 가야지. 왜 낙상 골절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일단 해주세요. 구석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늘진 곳이 되잖아요. 어떨까요? 그렇구나. 미끄럽겠죠. 얼어있구나. 네, 겨울철에서는 이제 미끄러운 도로를 많이 피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경사진 도로라든지 또 얼음이 많이 얼려 있다든지 눈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끄러운 빙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석진 곳이나 이 그늘진 곳에 나도 모르는 얼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를 밟고 걸으시다 보면 미끄러져서 다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얼음에도 쉽게 좀 미끄러지실 수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가운데 도로라든지 특히 이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모래가 좀 뿌려져 있는 이런 곳을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정말 응급실을 찾는 낙상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르신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수족냉증 그리고 낙상 골절 알아봤고요. 3대 질환, 겨울철에 조심해야 되는 3대 질환. 이번에는 뭘까요? 네, 3대 질환 뭔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겨울 불청객, 감기, 폐렴 등 호흡기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에 가장 많이 찾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감기, 뭐 저도 있는 비염, 편도염, 후두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흡기 질환인 거죠. 네,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자, 외래를 찾는 상위 20개 질환 중에 이 8개가 호흡기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비율로 따져보면 이 외래 환자 중에 약 45% 이상이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날이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뭐 감기, 비염, 거기다 목이 좀 칼칼하고 기관지염에 걸리기도 하고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이를 가진 집이라면 더 훨씬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예방이 중요한 거고 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내 호흡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나쁜가 또는 좋은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호흡기 건강 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호흡기 건강의 핵심은 바로 폐활량입니다. 자, 이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뭐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나 또 흡연자의 경우에는 폐활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폐활량이 가장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집에서 폐활량을 측정하고 또 훈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기구 대신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뭘까요? 네.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이요. 네. 페트병? 제가 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물이 없는 페트병이죠? 네, 빈 페트병을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먼저 이렇게 잘 구겨지는 이 빈 페트병을 우리도 그래서 주셨군요. 네. 자, 입에 물고요. 네. 자, 최대한 찌그러지지 않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찌그러지지 않게? 네, 최대한 찌그러지게. 네, 최대한 찌그러지게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잘 찌그러져야 이 폐활량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불어 넣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네. 오. 아직 폐 괜찮네. 네,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오. 찌그러졌어요, 네. 이만큼. 아, 이게 안 되기도 하는구나. 와. 이걸 보면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러네. 찌그러지면은 폐활량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 이렇게 운동이 또 되는 거고요. 네. 또 이걸로 폐활량을 또 늘리는 운동도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페트병을 다시 입에 대고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이제 아랫배를 앞으로 이렇게 쑥 내미셔야 됩니다. 마시면서 배는 내밀고. 네, 배를 천천히 내밀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어 주십니다. 네, 길게 내쉬면서 이제 아랫배를 이렇게 천천히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서 병이 완전히 펴질 때까지 내쉬는 건데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다가 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살짝 어지러워요 지금. 진짜 어지러워요, 네, 약간. 잘 되시나요? 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천천히 아주 오래 내쉬는 겁니다. 네. 네. 자, 와, 이게 네. 폐 건강이 중요한 게요. 아마 그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구슬 그죠. 몇 개 있는 게 공처럼 된 있어. 거. 그럼 그걸 해가지고 이걸 다 올리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수술 부위는 아프지 이건 올리라고 그러지 정말 힘든데 그쵸. 그게 폐를 다시 되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근데 네. 방금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페트병으로 테스트를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페트병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펴지는 게 이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냥 숨을 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얼마나 쉬었는지를 잘 모르시고 또 호흡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얼마나 이렇게 펴지는지 이제 줄어드는지 보시면서 하시면 또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하기 전에 한 번씩 요거 하셔다가 댁에서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페트병 이용하시게 되면요. 호흡을 이렇게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요. 호흡 근력을 키우고 강화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 번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하실 때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00cc 정도 작은 페트병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요. 조금 더 좀 된다 싶으시면 좀 더 큰 페트병 있죠. 1.5리터에서 네. 2리터까지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는 이제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흡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횟수보다는 한 번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2리터를 한 번에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은 페트병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흡기 건강의 핵심이 폐활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방법 그리고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호흡기 질환을 뭔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맛있는 건 뭐가 없을까? 네. 김정은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추운 겨울 매번 또 약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겨울에 나는 제철 재료를 가지고 배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좋잖아요. 배꿀찜 네, 그렇죠. 그쵸. 배가 이제 호흡기에 좋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네. 때 이제 감기 걸렸을 때나 저는 이제 아나운서 막 되고 네. 야외 촬영을 갔다 왔는데 목이 좀 칼칼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도라지랑 배랑 그쵸. 해서 배도라지. 네, 그 배송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저도 겨울철이 되면은 또 이제 배를 이렇게 왜 선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네. 또 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또 배가 좀 맛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먹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갈아서 양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좀 손질을 해가지고 배꿀찜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포장을 해서 뭐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두셔도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일단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재료들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정성이더라고요, 보면. 재료부터 그렇죠.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들어가는 재료는 뭐 정말 간단합니다. 재료 자체는 이제 배가 필요하고요. 또 너무 크지 않은 좀 자그마한 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드시기에 좋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꿀이랑 아까 또 호흡기 질환에 좋은 생강 말씀드렸잖아요. 예, 생강 준비해 주시고 또 건대추. 네. 이렇게 오늘은 씨를 빼고 송송송 채를 썰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집에는 생강이랑 대추는 없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그쵸. 그냥 꿀이랑 배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꿀이랑 배만 있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강 매번 이제 싱싱한 거 사다 놓으면 왜 마르기도 하고 곰팡이도 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생강청을 한 병 뭐 사놓으시거나 또는 생강 사가지고 좀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그때 덜어 쓰시기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이제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정 만들어- 귀찮으면 그냥 배를 꿀에 찍어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냥 썰어가지고 그냥 끓여 드셔도 네. 사실은 네. 괜찮은데 일단 뭐 보기 좋은 것이 또 먹기도 먹기도 좋다고. 좋으니까. 네네. 일단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배 이렇게 좀 자그마한 거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속도 파볼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뚜껑을 만들어서 그대로 덮을 거라서 맞아요. 이렇게. 기억나요. 안에 파서 하는 거. 그렇죠. 이제 속을 파주시는데 속을 너무 두껍게 파다 보면은 구멍이 뽕 뚫리기 때문에 찌는 동안에 이 성분들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두껍게
과육이 남도록 살살살살 파주세요. 이렇게. 속은 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속은 버리지 않고요. 이제 씨 부분은 너무 단단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요. 요 과육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미리 다져놨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를 다져서 다시 넣는구나. 네, 같이 버무려 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속을 파주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 부분은 조금 두껍게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파졌네요. 이거 안에 보니까. 네, 너무 잘 봤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정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이제 적당량의 생강. 이제 채 썰으셔도 되고 다지셔도 되고 갈아가지고 뭐 냉동해 놓으셨던 생강을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생강을 꿀에 좀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강 썰어 놓으면 사실 마르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수분이 생겨가지고 이 전분 때문에 곰팡이도 쉽게 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강에 버무려 놓으면 조금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 한 달 이상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돌려깎기를 해가지고 씨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넣고 대추 이제. 네, 대추도 이렇게 섞어주세요. 요즘 대추도 이렇게 썰어서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쵸. 마트 가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다 놓으시면 또 오래 보관을 하실 수 있는 재료들이라서 이거를 하나 이거 깔고 안에다가,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배, 과육 다져놨었죠? 이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제 끓이다 보면은 좀 숨이 죽어가지고 또 수분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위에 올려주세요. 저는 응용을 좀 잘하는 편인데 은행, 밤, 인삼 뭐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좀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배가 좀 커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그렇죠? 작은 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딱 덮으시고 지금 찜기에 김이 오르거든요. 근데 뜨거우니까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김을 한번 날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찜기에. 넣고 찜기에 넣어주시는데 물 닿지 않게 하는 건가요? 네, 물이 닿지 않게. 찜으로. 네, 찜으로. 네. 끓어올라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찜으로 해주시고요. 한 30분 정도, 이제 배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넉넉 잡고 30분 정도 쪄주시면은 안에까지 푹 익으면서 또 맛이 배에 다 스며들어서요. 과육을 살살 퍼가면서 드시면 되고요. 뭐 따끈할 때 드셔도 되고 또 한 김 식은 다음에 드셔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만 돌려서 드시면 또 따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배를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 네, 맞습니다. 쪄주시면 정말 맛있으면서 네. 건강에도 좋은 맛을 보실 수 있는데 배가 이 호흡기에 도움을 준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진짠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로부터 배는요. 기침이라든지 가래 개선을 돕는 효자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기침이 오래돼서 잘 멎지 않을 때는요. 배속을 좀 파내고 거기다 꿀을 넣어서 만든 배속을 상당히 많이 마셨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배는 독이 없고 열을 좀 내려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진액을 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기침이라든지 마른 기침 증상이 있을 때 도라지와 함께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와, 이거 아니 이렇게 금방 한 것 같지 않고요. 한 48시간 고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성이 그득 들어가 있고 달달하고 알싸하고 예, 몸이 좀 배추 넣은 훈훈해지는 것 건 같아요. 또 처음 먹어보는데 네. 배추 향이 진짜 너무 좋은데요? 꿀이랑 배추향도 어우러져서. 좋고 이거 생강향 같은 것도 좋고. 와. 이거 괜찮은데? 와, 이거 목 안 좋을 때 좀 날 추워지면서 목 칼칼하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배꿀찜에서 드시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이거 하나 딱 훈훈해지는 보면 것 같아요. 정성이잖아, 정성. 그죠. 와, 진짜 맛있네요. 하나 더 없어요? 여기 찐 거 드릴게요. 이게 진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꼭 집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배꿀찜 꼭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겨울철 3대 질환 해서 수족냉증, 낙산,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겨울에 요것만큼은 하셔서 또는 하지 말아서 건강을 잘 챙기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실제 혈관 질환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 겨울철에 손발 시리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때 사실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장갑 끼기였잖아요. 사실 장갑 정도만 끼워줘도
그만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손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 장갑 끼기는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숭늉, 없으시면 누룽지라도 좀 끓이셔가지고 식사 이후에 이걸 드시게 되면 옛날에 몸을 차신 분들, 특히 속이 냉하신 분들의 보약이 됐었습니다. 누룽지 오늘 한번 끓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누룽지 좋죠. 네, 이제 저희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한겨울에도 얼음물을 좋아해가지고 차가운 음료를 많이 먹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로 따끈한 물을 먹기 힘드시다면은 그냥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 일단은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 기상하셔가지고 한 잔씩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호흡기 질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도리 아니면 스카프 이런 거 꼭 쓰셔가지고 목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평소에 감기나 이런 걸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잘 때도 스카프 하고 자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진다는데 겨울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추워지고 길 미끄럽고 네. 주의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좀 풀렸나 했는데 오늘도 춥고요. 내일 아침은 또 어마어마하게 춥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목도리, 장갑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방한용품 잘 챙기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